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해경지휘부가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슈 완전 정보 김성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무죄 판결의 배경이 근거가 되는 게 뭐였죠? 네, 일단은 지휘 관련돼서 제대로 된 지휘를 못했고 대비를 못했다는 점은 인정이 된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 사안의 가장 어떻게 보면 취지는 국가가 당시에 왜 제대로 구조를 못했는가에 대한 것에 총체적으로 있었죠. 거기서 일단은 현장에 있었던 123 정장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대법까지 나왔죠. 그렇죠. 판결이? 현장에 있었던 구조 세력이라고 일단 표현을 하는데요. 잘못했다는 점도 인정이 됐고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들도 잘못했다는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남은 이번 사안에서는 이 해경 총지휘부가 이거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관건이었고요. 쟁점은 좀 더 좁히면은 당시에 적절한 퇴선 유도라든지 구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휘할 권한이 있었는데 그거를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소위 말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제대로 못했느냐가 문제였는데 지금 재판부는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업무상 과실로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당시의 교신 상태라든지 내용을 봤을 때 당시의 현장 상황에 대해서 지휘부가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사실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일단 이유로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상황에서 약 10분 만에 빠르게 이제 침몰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구조 선례의 경우에요. 그 대법 판결에 있어서도 이 지휘부의 책임을 인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당시에 구조 세력을 대표했던 이제 1, 2, 3 경장, 이제 정장. 구조 정장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징역 3년형이 선고가 됐고요. 이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은 이 개인이 보고를 하고 지휘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지휘부도 분명히 상당한 잘못을 했다는 것이 지금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법 판결과 이번 1심 판결과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말해서 완전히 배치라기보다는 결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표현을 구체적인 개인의 형사 책임으로서 업무상 과실이 될 수 있는지는 조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건데 기본적으로는 대법원이 판단하는 이 언급 그 내용의 취지로는 이 해경 지휘부로서도 그 업무와 지휘에 있어서 상당한 잘못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있다는 취지 아니었나요?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렇게 인정을 했고 다만 이것이 구체적인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혐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부에서의 판단은 적어도 이제 대법원에서 말했던 그 책임이 업무상 과실 책임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치는 정확히 아니라도 대법원의 그 판결 취지하고는 약간 어긋났다는 표현은 뭐 괜찮겠죠? 이 정도. 그러면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어떤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지휘부의 총괄적인 책임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판단했다기보다는 사실상 당시의 상황에서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가. 이게 적어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는 게요. 법리적으로는 이 애경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두 번째로 회피할 수 있었는가. 예측할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회피하지 않고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했으니까 당신이 과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이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당시의 구조 세력과 선원들이 제대로 된 보고도 안 하고 교신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애견이 지휘부로서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애견이 어렵기 때문에 회피 또한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지만요. 지금 이제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렇다면 당시에 이것이 단순하게 현장에 있었던 이제 지휘부대만의 현장에 있었던 구조 세력만의 잘못이고 보고의 차원의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월호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아픔들, 진상조사 결과에서 나온 내용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휘부의 잘못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항소심에서 앞으로 또 다투어지겠지만은 내용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단순하게 현장 세력뿐만이 아니라 지휘부로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은 그 당시 무엇이었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검찰 쪽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여러 보도와 어떤 정황이 드러난 걸 보면 지휘부의 책임이 없었다고는 뭐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어떤 이 일반적 상식과는 법리 판단이
굉장히 괴리가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2심은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변에서 하나의 이제 성명을 또 발표를 했는데 그 대목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과 책임에 관한 부분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법리적 판단을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현장에 말단 실무자만 항상 책임을 지는 거고요. 지휘 감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자기는 충분히 몰랐다, 알 수 없었다는 식으로 법률망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하게 지휘부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묻냐면은 그만큼의 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말단 실무자가 내용을 더 알 수도 있긴 했지만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실무자를 계속 지휘 감독해가지고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들 판단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발생한 책임에 있어서도 현장뿐만이 아니라 책임자 또 거기에 상응하는 권한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 또한 부담해야 한다라는 것. 그 점에 대한 그 판단과 무거움이 이번 판결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법률 전문가들인 민변이 지적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요.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 300여 명이 참사를 당했는데 지휘부가 과실이 없다는 판단, 이게 법률적 판단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지는 정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 세월호로 인해서 정말 소중한 생명들,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낸 다음에 이후의 이 과정들은 그렇다면 이 당시에 우리가 계속 의문을 가졌던 게 국가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에는 고민을 가졌고요. 또 지금 이 형사 재판들은 결국은 국가가 무엇이어야 했고 또 그랬어야 한다는 것들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도 소회를 밝혔지 않습니까? 이번 판결에 대한 지지와 비판 등 여러 평가를 모두 받아들이겠다. 이런 소회를 밝히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번 판결에 대한 상당한 비판과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상했다는 예견했기 때문에 얘기겠죠? 그랬다 할 것이고요.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한편으로는 본인으로서는 이제 이 사회적인 의미를 떠나가지고 이 한 명의 피고인 개인에 대한 책임에 관한 문제로만 일단 이 사건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에는 이렇다라는 것들을 굽힐 수 없다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표현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항소심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요.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개념상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두 곳, 여기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랑 그 다음에 이 국가수사본부 두 가지는 이미 출범을 했죠. 물론 이제 구성은 아직 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요. 소위 말해서 검찰의 그 수사권과 기소권 중에서 수사 중에서도 고위공직자에 관한 부분은 공수처로, 그리고 일반적인 수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나 이제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면요. 남은 거는 이제 6대 중대범죄. 에 관련된 뭐 선거라든지 이런 범죄에 관련된 부분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기존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이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거는 이 중에서 남은 이 6대 범죄 관련해서도 또 이것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아예 폐지한다라는 취지로 발의되고 제안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도 물론 검사와 경찰로 이루어지겠죠? 구성은? 아마 이제 그 지금 발의된 내용에 따르면은 이것 또한 완전히 별도의 또 독립적인 기구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나 경찰 출신들이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은 검찰과 직제적으로는 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권을 완전히 어떤 분리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서로 견제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방점은 검찰에 남아 있는 이제 직접 수사 권능을 이제 아예 없애고 새로운 기관으로 이관시키겠다.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순수하게 기소하고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여야가 이견 없이 그 어떤 원칙적으로는요.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는 거죠. 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하겠다는 게. 바로 그 지점이 재밌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죠. 그 과정마다 좀 이견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고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 이견이 없었던 부분과 있었던 부분도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전혀 없었다가 다시 이견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야권에서는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개혁,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좀 조정하거나 그것을 변경하는 거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해도 원칙적으로는요. 야권도 장기적으로는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어떤 이 원론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요즘에 워낙 이야기들이 예. 서로 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반발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예. 보니까 거기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기소만 담당하게 하자. 예. 이 이야기는 사실은 현재의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내부에서 상당한 호응과 합의가 이루어졌던 내용은 맞습니다. 예. 예.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배구 폭력 사태와 이건 어떻게 이제 계속 한 선수가 무명일 때는 괜찮다가 유명해지면 그때 트라우마가 떠오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예. 공론화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벌 방법은 딱히 없는 거죠, 지금 이 규정상은. 네, 지금 과거의 일이고 시기에 따라서 예. 그리고 선수들의 나이에 따라서는 아직 공소시효가 안 지난 것도 법적 있고요. 공소시효가 남은 경우는 있고 그렇죠. 그게 지난 경우는 딱 처벌할 형사적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사적인 그 손해배상도 이제 소멸시효가 지나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피해자분들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민사적인 어떤 손해배상만을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사랑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지원과 예.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로 인한 피해자로서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괴로울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포츠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교 폭력에 관한 문제와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도 많이 나왔거든요. 결국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 안 됐고 제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발견이 안 됐고 그 실패가 지금도 계속 반복돼 가지고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계속 호출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단순하게 과거의 어렸을 때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특히 사회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지지한다고 생각하고요. 지지하고 있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의 학교 폭력 문제에서 그럼 우리가 이 배구 선수들이 있었던 그 시절보다 지금 더 나아졌는가? 예.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도 이걸 용기 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이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근데 법적으로는 딱히 처벌 방법이 없다면 네. 그래서 프로 단체나 이 단체 차원에서 과거에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떤 뭐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약간은 그 총론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배구협회에서 배구 국가대표 선발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무기한 이제 국가대표로서 선발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했는데요. 이 규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수들한테 뭘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중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이 폭력에 관한 문제, 또 스포츠계 내부의 폭력과 학생 때의 폭력의 문제가 반복된다면은 이 규정도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내용들을 숙지하고 스포츠맨으로서 성장하고 또 그런 스타가 되기를 꿈꾸는 선수들이라면은 이 과정에서도 학창 시절의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스스로의 행동들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벌 방법이나 어떤 규정 이런 거는 보다 정밀하게 만들어야겠지만 지금 이 벌어지는 사태를 보고 젊은 어떤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꼭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거는 조금이라도 유명해지려면은 절대 어떤 학교 폭력 같은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어떤 교훈 그런 건 좀 분명히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체나 이제 팀이나 지도자들도 잘하는 선수도 있겠죠. 좀 못하는 선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항상 스포츠가 어떻게 보면은 승부가 있다 보니까 잘하는 스타 플레이어 중심으로 모든 것들 짜내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있죠.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음으로 양으로 이 피해 사실이나 피해 이야기가 들렸을 때 묵살하고 방조하고 방치한다는 것이 계속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정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생각합니다. 이 학교 폭력은 분명한 범죄이고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떤 일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